유럽도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해 주곤 있지만 중국도 현지 공장 만들어서 이제 뛰어들고 있고 동남아를 봤더니 과거에 일본차 시장이었는데 여기도 어느새 중국의 전기차들이 들어와서 많이 진출해 있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남미가 그렇고요. 또 러시아는 이미 잃어버린 시장입니다. 야,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칫하면은 이 국내에 자동차 산업 투자, 앞으로 핵심 수출 이 전략 산업 막 이런 것들이 네. 막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전기차 절반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조은프와 달리 지금 자동차 시장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부터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까지 장애물들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늘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또 네. 자동차 업계 중요한 소식부터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 더 올릴 수 있다. 현재 이미 25% 아닙니까? 네네네.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자동차 수출이 이제 직격탄 맞은 상황인데 악재가 어떻게 더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악재인 거고 이제 미국 시각 입장에서 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 호재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관세를 올려서 맛을 좀 봤어요. 효과를. 어떻게 봤냐면 관세를 올렸더니 GM이 향후 2년 동안 약 한 5조 5천억 들여서 이제 미국 내에다가 공장. 생산 공장 짓는 걸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럼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다른 나라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멕시코, 캐나다. 그중에 이제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원래 독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일부 보냈는데 물론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미국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또 우리도 그랬잖아요. 현대차도 미국에 미국에다가 투자. 그럼요. 120만 대, 150만 대 그럼요.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플랜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봐라. 내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 그리고 이미 올렸더니 역시 미국에 투자를 하는구만. 더 올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한동안 이제 상호 관세 또는 뭐 보편 관세라도 부릅니다만 이거 확 했다가 뭐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자동차, 알루미늄, 이 철강은 철강. 안 내리더라고요. 더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은 이거 해보니까 미국 내 그렇죠. 투자가 늘어나는구나. 이제 뭐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의 현대제철도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그래요. 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관세 높이니까 열렬히 환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음. 관세라는 게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강력한 산업 보호의 무기로만 이렇게 점점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 관세 협상도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말이 눈에 띕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예외 조치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닮았다. 네네. 이런 말도 했고요. 일단 일본 토요타는 자사 판매량을 이용해서 미국에 생산된 차를 일본으로 역수입하겠다. 이런 카드도 얘기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일본으로 가져와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자동차를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1, 2, 3등이 있거든요. 1등이 멕시코예요. 그렇죠.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가고 한 3, 400만 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한 130만 대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만 놓고 보면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완성차가 한국에 많이 팔리냐? 5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130만 대를 수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5만 대 정도 수입하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불공정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대응했냐면 증가율 가지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FTA 체결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완성차 대수의 증가율을 봤더니 300%입니다. 네. 애초에 베이스가 낮으니까요. 그렇죠. 워낙에. 낮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증가율이 20 몇 프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해서 이제 그때 FTA 재개정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것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자동차 관세는 공동 대응하는 게 낫다. 뭐 민족 감정 정서 이런 걸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같이 대응을 해야 우리가 또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다 동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동맹 둘이 손잡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는 거야라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저도 뭐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여기에 대한 일본의 생각은 한국하고 이런 공조 체제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일본 또한 왜냐하면 일본도 자동차 산업 비중이 커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세가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일본도 산업 구조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누군가와 파트너가 필요한 때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미국 내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투자 규모 또 네. 반면 일본의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 규모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좀 더 일본이 좀 더 많죠. 많죠. 그러니까 전체 생산 대수 규모로 보면 일본이 약 한 200만 대 좀 넘는 수준이고요. 우리 한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공장 지었으니까 여기에 최대 생산 끌어내면 한 150만 대 정도 되니까 일본이 한 50만 대에서 60만 대 정도 더 많이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생산 모델 가지고 경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리한 상황인 네. 거죠. 앞으로 한국 이런 식의 이제 네. 관세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로 계속 압박을 가하면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는 건데요. 자동차가 1년에 연간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 한 9,700만 대 정도 음, 판매가 돼요. 근데 크게 보면 세 개의 시장이에요. 하나는 미국, 1,700만 대 정도 되는 미국. 그다음에 이제 3천만 대에 된 중국.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미국하고 중국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이 갈등을 벌이고 있으니까 차라리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 미국 시장이 오롯이 남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서 와서 지어서 와서 팔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줄어들게 하려면 이제 기타 나머지 시장을 찾아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늘리고 남미에 늘리고 아시아에 늘리고.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유럽도 어느 정도 중국을 견제해 주곤 있지만 중국도 현지 공장 만들어서 이제 뛰어들고 있고 동남아를 봤더니 어 과거에 일본차 시장이었는데 여기도 어느새 중국의 전기차들이 들어와서 많이 진출해 있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남미가 그렇고요. 또 러시아는 이미 잃어버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 돼버리는 셈인 거죠. 야,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칫하면은 이 국내에 네. 자동차 산업 투자 뭐 앞으로 핵심 수출 이 전략 산업 막 이런 것들이 예. 좀 막 지금까지 좀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흥국가에 진출하면 제품력도 있고 우리가 뭐 사실 마땅한 경쟁자라기보다는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차였기 때문에 네. 일본차를 추격하거나 뭐 어느 정도 동등 수준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점유율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전동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그 전동화라는 시장이 아직 크진 않지만 그 작은 시장 이내에서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되니 그만큼 새로운 시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대수가 정말 줄어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장을 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그런 작은 시장들 신흥 시장을 가보면 단순히 외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요. 야, 이러니 뭐 엎친 데 덮친 격이군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전기차는 만들기 쉽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국산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연기관의 외제차 시대였지만 전기차를 국산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들이 지금 택시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런 시장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차지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일본이나 우리나 당장 뭐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뭐 수소 하이브리드 모두 놓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네.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건데 전기차 얘기 국내 시장도 좀 예,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하여간 중국 전기차의 가격 공세 뭐 TV에 선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비아디 같은 경우 뭐 2,900만 원짜리 전기차를 1,900만 원에 지금 이런 뭐 그렇죠. 저가 1,000만 공세 원 가까이 깎아줬으니까. 엄청나게 중국 내에서 지금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큰 시장도 아닌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장이든지 지금 쪼개서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일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격 30% 할인한 건 이제 중국 내의 이야기고 네.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갈 때도 얼마나 할인을 하느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인제 그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격을 정하는 걸 보고 쪼끔 놀랐던 건 뭐냐면 예상보다 700만 원이 쌌어요. 그래요. 예. 원래 이것저것 수익 다 계산하고 왜냐하면 수익 구조라는 게 이제 수입사가 수입을 하면 거기에 세금이 붙고 거기에다가 수입사의 이익 그다음에 또 판매하는 판매사의 이익 요거 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아 큰 가격 경쟁력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 구조가 한 25% 돼요. 음. 그러니까 마진 여력이 크게 없어서 그랬는데 인제 그때 그쪽 회사의 회장께서 "한국은 전략 시장이야. 손해 봐도 괜찮아. 대당 700만 원 깎어."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어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네. 근데 전기차는 중국도 쪼끔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호기심에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타 보니까 괜찮아서 구매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목표만큼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보고 있는 국내 거죠. 한국 시장에서 그렇죠. 말씀이죠. 예. 어. 연간 10,000대 한다고 그랬는데 10,000대까지는 못 해도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10,000대는 무리수고 한 5,000대에서 7,000대 하면 많이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상 보면 그렇게 쪼금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인제 우리가 일반적인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네. 품질은 좀 그래도 싸다, 인제 저가 공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고급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예. 어떻습니까? 그게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제품이든 퍼블릭에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인제 우리도 미국 갈 때 그렇게 하는 시작했죠. 거고 네. 우리도 저가로 들어가서 이제 네. 프리미엄 간 것처럼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별도로 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이제 퍼블릭 시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 전기차 수요가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프리미엄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걸 수출을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먼저 프리미엄을 빨리 시작한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해외에다가 수출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퍼블릭으로 저가에 가기보다는 프리미엄을 중국 내에서 빨리 육성을 해서 그 제품을 투입했을 때 우리보다 앞서 있는 뭐 유럽이나 한국 제조사들의 제품과 어느 정도 제품력 수준에서는 동등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금 진화하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 갖고 있어요. 음. 그것도 종류별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SUV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는 세단 전문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는 미니밴 전문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갖고 있어서 예. 그런 제품들이 또 한국 시장을 들어오려고 지금 노크를 하는 중이죠. 그렇군요. 그 중국 내에서는 이 전기차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난립해서 뭐 자기들끼리 또 출혈 경쟁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정리가 좀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등록된 회사만 약 한 250개 정도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자동차 그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조한다고 매니팩처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한 250개 정도 돼요. 이야. 근데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중국 담당하는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내에서의 경쟁 체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도 저소득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가격만을 보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제품은 제품력이 상당히 좀 낮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을 하게 네. 된 거고 이제는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 중국 정부도 위기를 보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대로 두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2035년 정도까지 구조조정을 한번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막 흘러나옵니다. 중국의 이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라고 이제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위층들이 나와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대놓고 얘기합니다. 과열이야.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해. 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더 몸이 달아올라요. 아. 왜냐하면 구조조정한다고? 가만 있어봐. 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지? 봤더니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수출 국가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조건 중에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가서 한 대를 팔아도 수출 국가는 한 나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전략, 중요한 타겟이군요. 이런 전략을 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런 너무 과도한 출혈 경쟁에 이제 제동을 걸겠다고 하던데요.
비아디 납품 대금 기한 단축 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자금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니네가 대수를 떠나서 진짜 자금력이 있는 거야? 요거 이제 대금기를 단축되면 상당히 빨리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럼요. 이걸 못 지키면 아 여기는 향후에 청산 대상이로구만. 약간 간접적인 판단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금의 여력이 있는 회사는 내가 먼저 60일로 단축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인수자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피인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면 중국 당국의 이러한 기후 위기에서 파생된 산업들, 네.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 보면 초기에는 뭐 화이트 리스트를 지정한다. 네. 또 보조금을 준다. 이래서 산업을 확 키우다가 맞아요. 또 이게 너무 난립하는 것 같으면 맞아요. 이제 구조조정에 또 네. 이런 그 채찍을 또 가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걸 진행해서 정말 주변국들이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긴장이 바짝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정부 주도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도하에 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또 기업 간의 모든 게 경쟁이 보장된 데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지원 역할인 거지. 그러려면 이제 아마도 중국은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분야를 가지고 아마 전 세계 시장을 다 삼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중국은 테스트 베드가 너무 넓으니까 자체 시장 자체가 14억의 인구 아닙니까? 그러니 뭐 너무 좋은 시장인 거죠. 흥미로운 게 중국도 전기차가요. 저 북쪽 가면 안 팔립니다. 그래요. 흑룡광성, 하얼빈 추워서 장충 안 팔려요. 이건 겨울에 배터리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남쪽은 잘 팔려요. 뭐 광저우, 홍콩, 항저우, 상해 이쪽은 잘 팔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국 기업한테 니네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시험할 때 기후 시험을 하거든요. 자동차도 뭐 기온 추운 나라, 더운 나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왜 나가니? 이 안에 다 있는데. 다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이렇게 말씀 들어볼수록 야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이 엄청난 상황에 대응하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예, 포기할 수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주목하는 곳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중국이 잘 못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인도에다가 일찌감치 공장 짓고 지금 열심히 투자해서 늘려 나가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 자동차 산업 비중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은 생산을 의미할 텐데 생산은 아마 400만 대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지화로 현지 공장화로 그렇죠. 간다. 이게 현지 생산, 현지 판매는 점점 공고화 될 텐데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포화예요. 음. 예, 연간 한 18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게 지금 20년째 200만 대를 못 넘어요. 정체 상태군요. 네. 뭐 인구도 안 느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4인 가구보다 3인 가구가 월등히 많고 예전에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해왔냐면 1가구 1차에서 1가구 2차, 그다음에 1가구 3차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하려면 1인 2차가 돼야 돼요. 또는 1인 3차 이렇게 가야 되는데 1인 2차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 필요해서 한 대만 있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리가 쓰는 정책이 뭐냐면 자동차 구매는 장려합니다. 세금 비용도 커서 유류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매는 장려하되 운행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쓰다 보면 아무리 구매를 장려해도 운행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수 비중이 작아서 우리는 어쨌든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될 텐데 이때 국내의 생산 비중이 조금 낮아지는 걸 어떻게 다른 분야로 전환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꼭 자동차만 만들어야 될까요? 공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상 운송 드론 사업이 된다면 드론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조물을 바꾸는 것.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배터리 얘기도 뭐 관련해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LFP 배터리 지금 중국에서는 주로 이쪽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때 기술 혁신이 좀 일어나나요? LMR 네, 그렇죠. 배터리 이게 이제 리튬 망간 리치 망간을 이건데요. 많이 집어넣는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쪽 기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대항마로 한국 키운 거죠. 네. 가격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에너지 밀도는 조금 높고, 높고. 안정성도 괜찮고. 음. 사실은 중국이 주도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저가 시장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일찌감치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앨런 머스크도 결국에는 망간 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망간도 흔한 소재이기도 했어. 네. 그래서 그 저가 시장은 그걸로 대응을 하고 반대로 이제 고가 시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네. NCM 계열의 네. 삼원계. 삼원계로 쭉 가가지고 이제 그쪽을 키우는데 제가 그 최근 흥미로운 건 그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재. 그래서 반고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치면 단단한 얼음은 아닌데 겉에는 다 얼음이에요. 근데 속에는 조금 물이 있는. 네. 그러니까 저도 들어서 반고체, 뭐 전고체 이런 복합계 얘기. 네. 이런 게 내년부터 이제 쓰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런 쪽의 기술 혁신은 예. 좀 중국 차보단 국내 차들이 좀 앞서간다고 평가할 수 동등 있을까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은 비슷한 중국이 먼저 수준. 했습니다. 아, 상용화는 중국이 먼저 했는데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완벽한 전고체로 가기 전에 그 반고체, 복합계 그쪽의 어느 정도 우리가 자동차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가듯이 액체 전해질이 약간 그쪽으로 가면 화재에 대한 위험도 많이 떨어져서 무언가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는 네.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뭐 국내에선 또 이재명 정부가 네. 2050년,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굉장히 네. 강력한 목표를 이게 선거 기간 중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태슴 연간 얘기가 지금 나오는 180만 상황에서. 대라고 그랬잖아요. 180만 대에서 절반이면 90만 90만 대. 대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5년 안에 바뀌려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만 대, 내년에 40만 대, 그 이듬해 70만 대 네.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음,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아직 보조금에 의한 시장이어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만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라 그런다. 정책 아이디어. 제가 뭐 정책 하는 사람 아니지만 저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연기관의 탄소세를 물려서 내연기관의 차값을 높이고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줄여서 가격 차이를 줄인 다음에 이용한 에너지 있잖아요. 기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쪽에서 무언가 혜택을 준다면 경제적인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의 유류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연기관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건 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요. 차값 강제 인상 요인이 음.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이러한 식의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이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정책을 넘어서서 맞아요. 전체적인 기후 정책, 맞아요. 에너지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평소에 홍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는 건 불편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할수록 환경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불편해요. 하지만 무언가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인식들이 좀 더 많이 고치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너무 채찍으로만 가서는 성공이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맞아요. 이게 당근과 같이 가야지. 네, 같이 제가 가야 오랫동안 돼요.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네. 것은 두 개가 같이 가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는 세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내연기관은 세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쪽이 훨씬 더 캐즘 극복에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예,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의 전환 말씀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네. 이제 물론 워낙에 자동차 시장의 전문가시기도 한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뭐 전기차 네. 확대에 또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데 예, 우리나라 시장 전반 또 한국 산업의 또 워낙 핵심적인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예, 산업이. 예. 앞으로의 글쎄 좀 기대 섞인 전망이랄까 좀 음. 해주신다면 과제랄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기차 많이 보급해서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이 단순하게 전기차 제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거를 무언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급이 왜 정체가 됐냐면 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지급 대수를 넓히다 보니까 대당 보조금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복하자는 거예요. 대당 보조금을 다시 높이고 지급 대수는 다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정확하게 25만 대 목표다 그러면 25만 대만 딱 채워지게 매년 가기만 해도 일정 대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가적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초창기에 너무 장밋빛을 꿈꾼 거죠. 500만 원 주다가 이듬해 300만 원 주고 대수는 늘려줄게. 근데 막상 사는 사람은 그 300만 원 보조금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5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주니까 나 안 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그렇죠. 당연히 그냥 필요하다. 딱 목표를 정해서 그래요. 일정 대수를 명확히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